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원래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철컥 하고 잠기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김영빈의 심장에 자물쇠를 채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 새 집이 새 시작. 팬들이 상상하던 건 늘 같은 장면이었을 것이다. 예능 촬영을 끝내고 광고 미팅을 소화하고 웃으며 괜찮아요를 던지고 차에 올라타는 남자. 무대 위에서 어떤 고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카메라 앞에서 어떤 질문이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표정. 그런데 문이 닫히는 그 찰나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갑자기 깨워진 것처럼. 현관문을 열자 아직 풀지 못한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상자.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선물, 방송국에서 받은 소품들, 생활용품, 스티커, 운송장, 숫자와 바코드들. 성공한 연예인의 삶은 결국 포장과 배송의 연속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포장들 한가운데 붉은 펜으로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 방. 그 한 줄이 김영빈의 목을 덜컥 막았다. 숨이 목젖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다. 박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글씨는 먼저 말을 걸었다. 너 아직 그 약속 기억하니? 세상이 커지고 무대가 넓어지고 환호가 높아져도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 어린 시절 울음과 웃음을 전부 받아주던 유일한 보호자. 노래를 처음 믿게 만든 첫 관객. 힘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던 마지막 피난처. 그는 견딜 만큼 견뎠다고 믿었다. 기억은 잠그면 잠긴다고, 안 열면 안 터진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그런데 오늘 새집 첫날 그 박스의 글씨는 그의 방어를 단번에 찢어버렸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뼈에 박혔다.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시간의 봉인을 뜯는 소리 같았다. 뚜껑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튀어나왔다. 시골집 부엌의 새벽, 보글보글 끓던 미역국 냄비. 비 오는 날 마당에 널어둔 빨래에서 피어오르던 비누 냄새. 할머니 손등에서 나던 약간의 약 냄새와 따뜻한 이불에서 올라오던 벼 냄새까지. 마치 시간 자체가 상자에 담겨 있다가 한꺼번에 풀려버린 느낌. 그는 순간 바닥이 새 집의 마루가 아니라 수십 년 전 그 마당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사람은 기억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기억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다. 안에는 빛바랜 이불, 낡은 스웨터, 손때 묻은 작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떼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을 붙잡은 건 작은 나무 상자였다. 모서리에는 세월이 만든 상처가 있었고 색은 오래된 피아노 건반처럼 조금씩 발해 있었다. 그런데 작은 금속 손잡이만은 이상하리만큼 반짝거렸다. 누군가 방금 닦아둔 것처럼,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김영빈은 상자를 열기 전부터 알아버렸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을 대던 상자. 상경하던 날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며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상자. 어린 시절에는 보물상자라 부르며 품에 안고 다녔던 바로 그 물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을 법한 어색한 포즈. 앞에는 통통한 볼의 꼬마가 어색하게 웃고 있고 뒤에서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어깨를 든든히 감싸 안고 있었다. 그 꼬마가 김영빈이었다. 지금은 전국 투어를 다니는 스타지만 사진 속 아이는 그저 할머니 품이 세상의 전부였던 시골 소년일 뿐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은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바늘땀이 고르지 않아 여기저기 삐뚤어진 흔적이 보였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따뜻했다. 완벽하지 않아 더 진짜였다. 그걸 보는 순간 김영빈은 깨달았다. 사람들이 지금 그의 무대 위 완벽함에 열광하지만 그 완벽함은 사실 불완전한 사랑 위에서
겨우 자라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맨 아래 손바닥만 한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걸 보는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본 적이 있다. 아니, 수도 없이 만졌던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이 상자를 늘 손에 쥐고 다녔다. 부적처럼, 방패처럼. 이게 있으면 안 무서워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해주던 작은 기적처럼. 상경하던 날 할머니가 쥐어주며 말했었다. 용비야, 흔들릴 때마다 꺼내봐. 그땐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쥐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상자를 열자 작은 금속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리에는 수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바늘은 멈춰 있었다. 시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간을 너무 많이 견딘 물건처럼 보였다. 그는 시계를 뒤집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짜 폭발은 뒷면에 있었다. 얇게 새겨진 한 줄의 문구,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의 글씨. 용비야,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날까지 절대 거짓을 노래하지 마라. 그 문장은 칼처럼 들어왔다가 담요처럼 덮어왔다. 사랑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따뜻한 명령이었다. 칭찬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자래가 아니라 끝까지 진짜 열악이었다. 그 순간 김영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송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찍은 직캠에서도 콘서트장에서 고척돔을 흔들어 놓던 밤에도 시상식 조명 아래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눈물이 퍽퍽 터졌다. 마이크를 쥔 손은 단단했지만 시계 하나를 쥔 손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그 문장이 단지 할머니의 유언이 아니라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얼굴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할머니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이름. 친어머니. 사람들은 늘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는 말에서 감동만 꺼내간다. 미담을 좋아하니까? 따뜻한 서사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말의 뒤에는 누군가가 비워둔 자리도 함께 있다. 김영빈이 어릴 적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은 전만은 바빠였다. 바쁘다는 말은 편리했다.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을 건너뛸 수 있으니까. 엄마는 일하러 갔다. 엄마는 돈 벌러 갔다. 엄마는 어른이라서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이해해라. 그러니까 너는 참아라. 그는 참았다. 너무 오래 참아버렸다. 할머니는 그의 울음을 받아줬고 그의 배고픔을 달래줬고 그의 노래를 처음 칭찬해줬다. 반면 엄마는 늘 전화기 속에 있었다. 가끔 들리는 목소리. 명절에 잠깐 나타나는 그림자.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발소리. 그는 어느 날부터 선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기대하면 실망할까 봐, 그리워하면 더 아플까 봐. 그러다 어느 순간 그리움은 분노로 변했다. 분노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굳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노래로 살아남았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무대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